자, 안녕하세요. 벌써 5월 달도 이제 20일이 지나가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지금 그 댓글들에 대해서 제가 다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거든요. 답을 드리기에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뭐 댓글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끔 며칠씩 모아가지고 한 번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댓글 중에서 몇 개 추려가지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퀵서비스 배달업 간편 대상자 기준 경비율이시래요. 근데 기준 경비율로 했더니 납부세액이 33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사용 경비에는 주유비, 휴대폰비, 차량 정비비가 총 79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간편장부 작성 신고하는 절차가 있다면 신고하는 게 유리한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편장부가 유리한 건지 기준 경비율이 유리한 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일단 기준 경비율 대상자이시라는 거는 매출 금액이 그래도 조금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기준 경비율 계산 방식이 주요 경비는 이제 증빙으로 입증하고 그리고 기준 경비율은 매출에다가 경비율을 곱하는 거라 여기 지금 매출을 모르면 알기가 어렵고요. 결국 요거를 비교하실 때는 직접 지금 뭐 비용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은 있으니까 실제로 기준 경비율 하에서 그 비용을 계산을 해 보시고요. 여기서 나온 비용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 사용한 간편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들어갈 이 비용의 합계 금액이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쪽, 그러니까 경비가 많은 쪽으로 신고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시겠죠. 그 다음에 간편 장부를 작년 후반에 시작했는데 신고 관련이 다 작성이 안 돼 있어서 신고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데 간편 장부로 신고를 하실 거면 뭐 1년치를 다 작성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아니면 뭐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로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간편 장부로 신고를 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간편 장부는 전체 비용하고 매출하고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체를 다 작성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줬는데 홈택스 들어가면 소득 신고 내역이 없습니다. 이 경우 종소세 신고하려면 세무서 가야 하나요? 이게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소득이 있으신데 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결국에는 신고가 만약에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안 불러와진다 그러면 원천징수 영수증 내용을 보시고서 그 내용으로 신고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세무서 가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뭐 이렇게 특별히 알려주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사업자 3억에 임대소득 7천인데 복식부기이신 것 같아요. 근데 무기장으로 가산세 50만 원을 내는데요.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이신데 이 복식부기 장부를 안 만드시나 봐요. 비영리 사업자 3억에 임대소득 7천이면 달라지나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가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3억인데 이게 영리 사업일 때하고 비영리 사업일 때하고 달라지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영리인데 사업자를 잘못 낸 경우라서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업자는 인건비로 다 나가고 근로소득은 2,900만 원이 사업자는 인건비로 다 나간대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에서는 뭐 남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비영리 사업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영리사업, 개인사업자는 다르죠. 신고 방식부터가 아마 다를 겁니다. 비영리는. 근데 이게 정확히 세법에서 얘기하는 비영리이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할 때 비영리라고 생각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고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사업소득이 3억인데 3억이 다 비용이다. 그러면 0원이잖아요. 남는 게. 그럼 결국에 세금은 임대소득 7천에서 발생하겠죠. 뭐 그거에 대한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복식부기를 안 했을 때가 문제예요. 이게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서도 매출액이 좀 크다 그러면 이거를 추계로 신고했을 때 무신고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건 가능한 그 복식부기 대상자이시면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장부를 안 하고 이게 경비율로 신고를 그냥 해버리면 실제 발생한 비용이 이 매출의 금액보다 크더라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녀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는데 며칠 전 갑자기 지방소득세 신고하라고 문자가 왔다는데 이게 어떤 지방소득세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부터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게 맞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이 지방소득세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인 건지, 아니면 뭐 원천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인지, 그 지방소득세 신고를 왜 하라는 거부터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만 신고를 할 건지, 아니면 그 사전에 해야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인 건, 지금 문자를 받았다 그러면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문자가 온 관할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을 올렸더니 이제 이런 댓글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오해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인 줄 알고 들어오셨는데 지방소득세 신고라고 그래서 제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빼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방소득세 신고는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신고만 별도로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천세 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빼버리면 이 지방소득세 신고가 어떤 지방소득세 신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붙여놓은 거니까 요거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 환급 관련해가지고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제가 관공서에서 일해가지고 이미 24년 연말정산한 거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종소득 근로소득 신청이라는 게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다시 하면 23년도 거를 다시 또 환급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안 되겠죠. 이렇게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이 뭔가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수정이 필요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거고요. 이미 연말정산을 했고 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의미가 없죠. 연말정산한 거하고 똑같이 될 테니까. 그리고 이미 환급 받은 거는 여기서 공제가 될 테니까 아마 세금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뭐 다시 한다고 해서 환급을 또 받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번거로울 뿐이에요.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 전환에 관련한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재고납부세액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관할 세무서 가면 알려주나요 하셨는데, 이 재고납부세액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세무서에서 물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무서가 그 사업자의 재고가 얼마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의 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나 뭐 이런 걸 보고서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아마 세무사 사무실 가면 알려주겠죠. 근데 세무서에 가면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급금 때문에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한 후 신고를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그러는데 환급금을 적게 받게 되나요? 근데 이게 이제 무신고 가산세가 붙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산출세액이냐 아니면 수익 금액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가산세가 붙는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환급에서 먼저 까고, 그리고 뭐 그 나머지 금액을 환급으로 받겠죠. 그래서 원래 환급금보다는 그만큼 적어진다는 거는 뭐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내내 한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250만 원 정도 돈을 받은 게 있는데, 사업자가 아닌데도 사업소득으로 해도 되나요? 일단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3.3%대는 그 3.3%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소득으로 하냐 기타 소득으로 하냐는, 그러니까 요거는 소득을 지급하는 그 회사가 보통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체험 대상자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복수소득자로 신고하게 되었는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100만 원이 넘었는데 종합소득 신고 때는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40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이상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이상한 거는 일단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물론 이상할 수도 있는데 비교를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게 환급액 100만 원과 결정세액 40만 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 결정세액이 뭐 수백만 원 나와도 환급액이 100만 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정세액이 0원이어도 환급액이 100만 원 나올 수 있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환급액이 결정되는 건 일단 먼저 결정세액이 결정되고 나서 결정세액이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냈던 세금이 140만 원이었으면 100만 원이 환급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세액이 40만 원인데 그동안 냈던 세금이 뭐 50만 원이다 그러면 환급액은 1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환급액이 얼마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세액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만 있는데도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이라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뭐 이렇게 말만 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혹시라도 그 3.3% 인적 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이 혹시라도 있으셨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면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적공제에서, 소득공제죠. 인적공제에서 부부 모두 자녀를 입력해도 되나요 하셨는데, 이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맞벌이라 그러면 자녀를 한쪽에서만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두 번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소득 종류를 선택할 때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만 받았다면 소득 종류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두 가지를 선택해도 되나요? 단순경비율 신고 영상인데, 이게 연말정산 때 했던 공제 항목과 소득 종류 선택하는 거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금 조회가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다 그러면 무조건 두 가지를 다 선택해가지고 수익금액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았던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다 받았던 그건 상관없이 새로 또 공제 항목들을 입력하시는 겁니다.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근데 뭐 매뉴얼이 바뀌어가지고 재산세나 대출이자를 어디서 기입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으시다 그러셨는데 아마 임대사업자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산세나 대출이자는 기준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을 신고하신다 그러면 그냥 기타 비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넣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요경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간편장부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지급이자나 아니면 세금과 공과 정도에 넣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4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셨고 결손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정기로부터 2월 된 결손금과 그 2월 결손금을 단기에 공제받지 않은 상태인데도 24년 발생하여 25년으로 2월에 한 2월 결손금에 대해서 2월 결손금 명세서를 작성해야 2월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죠. 2월 결손금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이게 2월 결손금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출이자나 재산세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고 하는데 어느 란에 기입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경비란에 이자 기입란이 없는데 어느 곳에 기입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요건 간편장부에 보시면은 필요경비란에 이자가 있잖아요. 지급이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기입을 하시면 되겠죠. 내용이 되게 긴데요. 여하튼 간에 요약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과 사업소득, 일반 사업소득이 있대요. 근데 임대사업은 복식부기이고요. 일반 사업은 간편장부로 돼 있나 봐요. 근데 이거를 사업장마다 따로따로 방식을 다르게 해도 되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때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건 간편장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식부기는 못 하시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임대사업하고 사업소득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신고죠.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래서 복식부기는 아예 입력을 하실 수가 없어서 어차피 이 복식부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것만 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임대사업은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사업소득은 내가 신고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복식부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실 거면 그냥 전체를 다 통으로 맡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면 여기 지금 일반 사업이고 임대 사업이고 다 복식부기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사업자는 대표 사업자가 먼저 신고를 하고 거기서 분배가 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업자가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에서 무기장 가산세나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나온다 이렇게 신고 안내 자료에 떠 있는 건 지금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추계로 신고하거나 이렇게 되면 무기장 가산세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안 하셨다 그러면 이제 가산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가산세에 입력을 하라고 알림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알림은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해당이 된다 그러면 가산세에 더 기입을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저는 임대사업자인데 모두 채움 납부로 안내받았는데 일반 신고를 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요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모두 채움 납부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경비율로도 신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두 채움 납부로 들어가서 하시게 되면 그냥 단순경비율로 계산해가지고 모두 채움으로 그냥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일반 신고로 들어가셔가지고도 간편장부로 신고하시거나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실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반 신고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편장부 사업자인데요 하고서는 그 증빙 서류를 신고할 때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 게 있는 건지를 물어보셨는데,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간편장부를 같이 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간편장부, 그러니까 장부 같은 경우에는 보관의 의무가 있는 거고요. 첨부해서 제출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편장부는 제출을 하지 않는 거고요. 요게 증빙에, 그러니까 신고 내역에 따라서 첨부해야 되는 서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기재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첨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첨부해야 되는 증빙서류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찾아가지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